평범한 회사원 민수. 회사에서는 고가의 목숨 거는 사람들을 솔직히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연봉 몇백 더 받자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생 저렇게 살겠네.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은 코인으로 인생을 건너뛸 계획이었으니까요. 목표는 5억, 대출은 약간 받긴 했지만 이건 현명한 투자거든요. 현실적인 목표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때 계좌에 2억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아, 역시 이게 투자지. 난 딴 사람들이랑 달라.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차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조정이겠지. 이번엔 다를 거야. 구독 중인 유튜브를 믿었어요. 며칠 뒤 계좌는 마이너스, 2억은 사라졌고 남은 건 대출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는 차트를 끊지 못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이번 한 번만 원금만 회수하자. 민수는 오늘도 잠들기 전 코인 앱을 엽니다. 민수에게 암호화폐는 처음엔 그냥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점심 먹으면서 야, 비트코인 또 올랐대 라고 말해도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말았고, 카톡 단체방에 누군가 거래소 수익 캡처를 올려도 또 시작이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 소음이 일주일, 한 달, 몇 달 반복되니까 슬슬 무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켰는데 이런 제목이 눈에 들어와요. 이번 사이클은 진짜 다릅니다. 기관과 국가가 들어온 비트코인, 지금 안 타면 평생 기회 없습니다. 썸네일에는 불타는 차트, 빨간 화살표, 자신감 넘치는 얼굴. 민수는 그냥 호기심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영상 하나를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적어도 공부는 해봐야 하나? 잠깐 멈추고 민수가 빠져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볼까요? 암호화폐의 뿌리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비드 차우미, 이케시, 익명 전자화폐 개념을 제시했을 때죠. 그 뒤로 20년 동안 암호화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존재감이 없다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채굴하면서 드디어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탈중앙화, 정보 없는 화폐, 은행을 엿먹이는 디지털 유토피아. 이건 민중의 화폐다. 탐욕스러운 금융 시스템에서의 해방이다. 말은 그럴듯했어요. 문제는 현실이죠. 민수가 본 유튜브 영상들은 항상 구조가 비슷합니다. 먼저 기존 금융 시스템을 깝니다. 정부는 돈을 너무 풀고 은행은 수수료만 챙기고 우리는 점점 가난해진다고요.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가가 통제 못하는 화폐, 중앙 없는 네트워크,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새로운 금융. 그리고 그 모든 걸 상징하는 존재로 비트코인을 내세우죠. 민수도 검색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 확실히 처음 아이디어는 흥미로웠어요. 은행 없이 송금이 되고 누구 허락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기록은 조작되지 않는다. 이거 진짜 미래 기술 아니야? 그렇게 민수는 큰 돈은 아니지만 잃어도 괜찮은 돈이라며 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출시된 지 16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실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성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결제 가능해요. 명품 시계 하나 사고 은행이 신뢰 안 하는 나라 프리랜서에게 송금하는 정도. 하지만 현실은 마트, 월세, 커피 한 잔 이런 일상 결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기업 수는 약 3억 5천만 개, 그중 비트코인을 받는 곳은 약 18,000개, 사실상 0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즉시 달러로 환전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동성은 미쳤고 수수료는 비싸고 사기는 넘쳐나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잔디를 손톱깎이로 깎을 수 있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이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헛소리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 정체는 뭐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화폐가 아닙니다. 투기 자산이에요. 가격은 오직 수요와 공급으로만 움직이죠. 금처럼요. 차이점,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라 축적됐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아직 술도 못 마셔요. 민수의 코인도 처음엔 올랐어요. 조금씩 오르다가 언제 한 번은 떡상도 했죠. 나도 이제 투자 좀 하나? 물론 착각이었죠.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의 연간 변동성은 약 60%, 미국 주식시장 평균은 15%, 즉 주식보다 4배 위험해요. 그래서 수조 원을 굴리고 법적으로 멍청한 투자 못하게 묶여있는 사람들, 즉 진짜 자산운용사들은 암호화폐 비중을 1~2%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위험 대비 수익이 쓰레기라서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쥐약의 제곱이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도 아무 기능도 없다. 그냥 펜록이다 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기로는 자식보다 더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도박 취급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이니까요. 비트코인은 초기에 엄청 올랐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 배는 이미 떠났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뜰 동안 10,000개의 쓰레기 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승자를 맞힐 수 있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천재가 아니라 디스코드 서버 붙잡고 있는 룰렛 플레이어예요. 코인게코는 2021년 이후 700만 개의 코인을 추적했어요. 그중 370만 개는 거래 중단, 완전 사망, 즉 절반 이상이 영원이 됐죠. 주식은 망하면 그래도 자산 청산여도 남습니다. 암호화폐가 망하면 남는 건 JPEG 로고랑 피벗 중입니다 라는 디스코드 공지뿐이에요. 이건 돈이 사라질 확률이 동전 던지기인 자산군입니다. 자산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에 연동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설정, 그리고 테라 루나가 등장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말은 멋있죠. 결과는 2020년 5월 달러 패그 붕괴, 시스템 붕괴, 450달러 증발, 규제 당국은 현대 금융 역사상 최대급 부의 파괴라고 불렀어요. 거래소는요? FTX를 볼까요? 암호화폐 업계의 뉴욕 증권 거래소 포지션이었죠. 슈퍼볼 광고, 셀럽 모델, 블랙록, 세코이아 투자. 그리고 CEO 샘 뱅크먼 프리드, 암호화폐의 백기사라고 불렸죠. 결과 고객 돈을 슬쩍 빼돌려서 자회사 헤지펀드에서 도박했어요. 앨런 파산을 처리했던 관리인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내부 통제가 붕괴된 건 처음 봤다고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한테 돈 모아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몰래 드래프트 킨즈에서 풀베팅한 셈이에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이 정도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에요. 민수는 믿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진짜 폭락이 왔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계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민수는 차트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설마. 며칠 지나고 나니 마이너스 50%. 반토막입니다. 이제는 계좌를 안 보면 불안하고 열어보면 고통스러웠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장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서사와 기대 위에 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민수는 조용히 코인을 정리했습니다. 손실은 확정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밈코인, 테라, FTX,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과대 광고, 사기, 파산의 공동묘지예요. 그런데도 살아있죠. 왜? 탐욕 때문입니다. 실사용 없음, 내재 가치 없음, 신뢰 없음. 그래도 계속 돌아갑니다. 펌프 앤 덤프. 내부자만 돈 벌고 개미는 갈려나가죠. 그리고 사고 터질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이 나와요. 믿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규제도 없고 실명도 없고 오직 믿음에만 의존하는 산업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이러니의 끝이에요. 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폭락은 사고도 우연도 아니에요. 이 시장의 구조가 원래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사용은 제한적이고 내재 가치는 불투명하며 가격은 거대한 이야기와 기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이번엔 다르다는 말에 끌릴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과 탐욕, 그리고 한 번쯤은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연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밀고 있는데요. 이게 사기면 미국 정부가 왜 이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2025년 미국이 제정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달러나 미국 국채를 100%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연준의 감독 아래 두는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현재 약 1785억 달러, 81.5%를 미국 국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 수요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죠.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면 미국 입장에선 빚을 팔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달러의 점유율은 80%를 넘고 남미나 아프리카 신흥국에서는 이미 자국 통화를 넘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건 코인이 미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경제, 금융, 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자유? 그런 거 없어요. 결국 중앙화된 통제 아래로 들어온 거죠. 민수 같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동안 미국은 국채 시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의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암호화폐는 거대한 카지노예요. 손을 뻗으면 잡힐 것처럼 빛나던 이 디지털 꿈은 가까이 갈수록 실체보다 포장이 훨씬 컸습니다.
이건 금융의 미래가 아니에요. 강대국의 통화 전략이고 투기꾼들의 놀이터이며 손 내미는 순간 사라지는 디지털 신기루죠.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민수가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